한때 일본 전자제품이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소니와 파나소닉이 함께 있었는데요. 이 브랜드들은 높은 완성도와 일본 특유의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보였고 한국에서도 고급 전자제품의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대한민국 가정에서 파나소닉 제품을 찾아보기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해외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파나소닉의 근본 산업이자 오랜 기간 높은 점유율을 가졌던 오디오 사업은 이미 프리미엄 시장이 되어버리며 파나소닉의 입지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한때 높은 기술력과 저렴한 금액으로 세계 시장을 점령하던 생활가전 분야도 LG 삼성에게 밀린 지 오래입니다. 카메라 시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니와 함께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며 시장의 주류로 급부상했었지만 현재는 과거와 같은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며 주요 카메라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자체 규격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유의 공과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던 파나소닉의 카메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의 카메라 브랜드 스토리는 파나소닉입니다. 1894년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고노스케의 아버지는 18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의자 의원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고노스케가 5살이 되던 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던 아버지가 크게 실패하며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고노스케의 아버지는 몇 년 후 일자리를 찾아 가족들과 함께 오사카로 상경하게 됩니다. 1900년대 초 오사카는 이미 동아시아 최대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이제 막 전차가 운행을 시작하던 시기 오사카에서는 자동차와 전차를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며 전기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도시에서 불과 9살이었던 고노스케는 하루 공장에서 잡일을 하며 도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일해도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고노스케는 16살이 되던 해 이제 막 설립된 신생회사였던 오사카 전등회사에 취직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노스케는 제대로 된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전기를 다루는 것만큼은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기 조명 시장에서 고노스케는 여러 공사 현장에 참여하며 빠르게 관련 지식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노스케는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1900년도 초반 당시 일본에서의 전기는 지금처럼 벽면에 플러그가 있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에 들어온 전기선 하나에 전구를 연결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는데요. 덕분에 라디오 같은 다른 전기장치를 사용할 때는 조명을 빼내고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 고노스케는 조명을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소켓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멀티탭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멀티탭은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만 분명 전기를 분배하는 현재의 멀티탭의 기능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고노스케는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1918년 그의 나이 24살 때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회사가 바로 파나소닉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스시타 전기기구 제작소에서 개발한 멀티탭은 콘센트가 보편화될 때까지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고 여기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내셔널이라는 일본의 국민 브랜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5년에 들어와서는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40살이 된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3,500명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대표가 되게 됩니다. 9살에 오사카로 상경하여 공장 잡부로 일을 시작한 뒤 32년 만에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글자 그대로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장 고노스케는 관료적인 일본 사회에서 제법 선진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연차에 의한 대우보다는 능력 위주의 성과를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의 직원이라면 직급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노스케는 직원 복지를 중요시하며 인재 양성에도 매우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그가 직원들에게 보여준 인간 중심의 경영은 몇 년 뒤 있을 사건에서 자신을 구원해주는 상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940년대 당시 일본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자 아시아의 유일무이한 제국국가로서 독일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뽕이 치사량을 넘어선 일본 제국은 미국에게 선빵을 날리기 위해 마스시타 전산에게 군수물품 생산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에 마스시타 전사는 마스시타 항공산업이라는 군수업체를 만들고 이곳에서 저렴한 금액의 목재선박과 항공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마스시타 항공산업에서는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사과나 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흘러 1945년 국뽕에 취해 결사항전하던 일제는 결국 핵폭탄 2발로 항복하게 되었고 곧이어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들어오며 일제의 군대는 해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제군대에게 군수물품을 납품하던 마스시타 전산의 사장 마스시타 고노스케도 사장직에서 해임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 중심의 경영을 지향했던 그의 행실 덕분에 마스시타 전산의 93%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고노스케의 사장직 복귀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직원들 덕분에 고노스케는 사장직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해임된 경영인 중 유일하게 복귀한 케이스였습니다.
1950년대 마스시타 전산에서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등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들이 생산한 오디오에 파나소닉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파나소닉이 회사의 이름이 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마스시타 전산의 제품들은 일본 특유의 높은 완성도와 다양한 기능,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인기를 얻으며 세계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세계 최대의 가전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마스시타 전사는 높아진 일본 사회의 생활 수준에 맞추어 비교적 비필수품이었던 개인용 사진기와 비디오 카메라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일본 시장에는 수많은 전문가용 카메라 브랜드가 난립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스시타 전사는 비교적 경쟁이 덜했던 컴팩트 카메라를 개발하며 카메라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발된 마스시타 전산의 최초의 카메라 내셔널 CR1은 처음 출시하는 카메라임에도 여타 브랜드들과는 확실히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에는 무료 AM 라디오가 탑재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슬림하면서 라디오까지 탑재되어 있는 이 카메라는 여행을 좋아하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고 이에 힘입어 2개의 후속 모델까지 출시하는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시장에서 자신감을 얻은 마스시타 전사는 1983년에 들어와 35mm 카메라 내셔널 찬스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카메라 시장의 입지를 늘려나가게 됩니다. 자동 카메라였던 내셔널 찬스는 출시 당시 약 44,000엔 정도 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었었는데 이 가격은 당시 출시되던 전문가용 SLR 카메라에 버금가는 상당히 고가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카메라는 첨단 기능이 내장되어 많은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는데요. 당시로서는 흔치 않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촬영 매수, 필름 감도, 배터리 소모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었고 초소형 모터로 구동되는 플래시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능도 내장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스시타 전산의 카메라는 시장의 주류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 여타 브랜드들과는 다른 남다른 매력이 있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있자면 떠오르는 비슷한 브랜드가 하나 있을 텐데요. 바로 소니입니다. 소니와 마스시타 전사는 가전제품 회사로서 영상 장비 사업은 일찍이 시작했지만 카메라 사업은 비교적 늦게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와 마스시타 산업의 카메라 개발 방향은 비슷한 듯 조금 다른데요. 소니는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메라 브랜드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황무지였던 디지털 카메라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시장을 개척하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나부터 열끝까지 모두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힘든 길이었지만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선점할 수 있었고 경쟁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마스시타 전산의 경우에는 기존 필름 카메라에 첨단 기능을 하나씩 추가하며 점진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시장으로의 전환을 목적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한 마스시타 전사는 소니에 비해 혁신적인 발전은 없었으나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몰랐을 겁니다. 두 브랜드의 미래가 이미 이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었다는 것을요. 90년대 중반 이후 소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하던 디지털 기술과 칼자이즈와의 파트너십 체결로 상향된 광학 기술을 획득하며 사이버샷이라는 당대 최고의 브랜드를 론칭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마스시타 전사는 2001년이 되어서야 첫 번째 파나소닉 루믹스 DMC F7을 출시하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 이 카메라는 최초의 루믹스라는 상징성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출시 당시 실제 이 카메라를 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루믹스가 안 좋은 카메라였다기보단 당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던 회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잠시 2000년대 초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던 회사를 알아볼까요? 이처럼 2000년대 초중반의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엄청난 개성과 명확한 장단점을 무기로 삼은 카메라가 우후죽순 출시되고 있던 때 파나소닉 루믹스는 무난한 스펙과 어중간한 가격대로 큰 관심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상용화가 막 시작되던 이 시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회사들이 하나둘 사업을 축소하거나 시장 자체에서 철수하는 상황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카메라 제조사들은 사진에 대한 근본적인 기술력 상향은 뒤로 미뤄둔 채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독특한 형태의 카메라만을 양산해내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큰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20세기의 사진 그 자체를 대표하던 브랜드 코닥과 카메라 대중화의 1등 공신이던 올림푸스가 협업하여 디지털 카메라만을 위한 전용 시스템 포서드 시스템을 공개한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카메라의 혁신이 몇 차례 있어왔지만 결국 모든 카메라의 기준은 35mm였습니다. 다양한 사이즈의 필름이 있었지만 결국 35mm보다 크냐 작냐로 구분되었고 이는 디지털 시대로 넘어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카메라만을 위한 전용 시스템의 등장은 시대의 트렌드가 변화하는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진의 기준이 페이퍼에서 디스플레이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당시 센서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것에 집중한 여타 브랜드와는 달리 포서드 시스템은 오히려 센서의 크기를 줄이며 어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닥과 올림푸스는 작은 사이즈 그 자체를 하나의 장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대형 센서에 비해 저렴한 금액, 작은 사이즈, 가벼운 무게, 신속한 AF, 깊은 심도 표현력 등을 포서드만의 장점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포서드 시스템을 개발한 코닥과 올림푸스는 이 기술을 시장에 공개하며 여타 브랜드들과 상호 호환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요. 결국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코닥, 올림푸스, 파나소닉, 후지필름, 사녀, 시그마가 포서드 진영에 합류하며 포서드 연합이 구축되게 됩니다. 하지만 포서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처럼 보였던 초기와는 달리 포서드의 인기는 실제로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캐논, 니콘, 소니의 기술 발전 속도가 포서드 진영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빨랐던 것인데요. 풀프레임이 저렴한 금액으로 빠르게 개량되기 시작하면서 얼마 안가 일반적인 소비자도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적인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기존의 APS-C 센서들의 수준까지 덩달아 높아지며 포서드가 가지고 있던 장점까지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포서드 진영의 브랜드들이 하나둘 APS-C 규격 센서를 채택하고 독자 마운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상호 보완이 되던 높은 호환성이라는 장점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이 소니는 미놀타의 알파를 흡수하며 DSLR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었고 업계 1위를 다투며 치열하게 기술 경쟁을 반복하던 캐논과 니콘의 독주는 더욱 뚜렷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림푸스와 파나소닉만큼은 끝까지 포서드 시스템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불과 10년 사이에 수많은 브랜드들이 카메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 시대를 대표한 브랜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협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고 그 다음 타자가 자신들이 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던 파나소닉은 2008년 9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계통의 카메라를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미러리스 카메라 DMC G1을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DMC G1의 등장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뷰파인더가 있어야 하는 RF 카메라도 아니었고 거울과 펜타프리즘이 들어있는 일반 반사식 카메라도 아니었습니다. 컴팩트 카메라처럼 디스플레이를 보거나 전자식 뷰파인더를 통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지만 사진의 품질은 컴팩트 카메라보다 훌륭했고 DSLR처럼 렌즈 교환을 하여 광범위한 화각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카메라에는 포서드 시스템을 발전시킨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마이크로 포서드는 기존의 포서드와 거의 동일한 규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러리스만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포서드의 장점을 실현하면서도 렌즈 교환식 카메라의 장점까지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미러리스를 출시한 바로 다음 달 마스시타 전기산업은 기업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 자신들이 사용하던 브랜드 파나소닉이라는 명칭을 사명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로써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은 미러리스 시장의 선구자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파나소닉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높은 수준의 영상 촬영 기술을 미러리스에 녹여내고 있었고 올림푸스는 마이크로 포서드를 적용한 디지털 펜 시리즈를 출시하며 디지털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서드 시스템이 그러했듯 마이크로 포서드도 기술력의 발전에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소니의 약진은 미러리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던 파나소닉과 올림푸스에게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마이크로 포서드의 장점은 다양했지만 제조사에서조차 가장 크게 강조하는 이점은 카메라의 경량화였습니다. 초기에 디지털 카메라는 무겁고 비싸지만 투자 대비 사진 품질이 그렇게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이때의 디지털 카메라는 적당히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만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인데 카메라 시장 자체가 점차 전문화되고 상향 평준화되며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점차 시장에는 풀프레임을 탑재하고도 컴팩트 카메라 수준의 경량화를 이룬 제품이 출시하게 되었고 파나소닉 카메라의 장점 중 하나였던 영상 기술 또한 여타 브랜드들이 빠르게 발전하게 되며 파나소닉만의 장점이 많이 희석되게 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마이크로 포서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수요가 있는 상태이지만 파나소닉조차 전문화되고 있는 시장을 의식하며 풀프레임 카메라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준비한 파나소닉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카메라를 중점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할 기회가 없었지만 실은 파나소닉은 시가총액 30조 원에 달하는 일본 기업 순위 37위의 초거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파나소닉의 브랜드 파워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1억 2천만 일본 내수 시장에서만큼은 소니보다 더욱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에너지 사업과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 의미 있는 흑자를 내는 등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때 카메라 시장에서 자체 규격까지 개발하며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파나소닉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카메라 시장에서 입지를 지켜나갈지 관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